전 일생을 거의 망라해 놓은 게 1장이고요. 2장부터 5장까지가 전라자수가사가 되어서 여수서 근무하고 또 삼도 수군통제사가 되어서 마지막 전투까지 하게 된 것까지 5장으로 8년간을 나머지를 구분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1장, 오늘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순신의 일대기를 오늘 공부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난번에 우리 김정대 재판관님이 저자가 강의를 하셨죠. 지난주 강의는 좀 재밌게 있었습니다. 김한민 감독과 인연을 얘기해 주셨죠. 네. 그래서 명랑에서의 는 대단했었는데 두 번째 한사는 좀 자기 기준에서 미흡했다고 했는데, 지난번에는 그런 것을 했지만 지금까지 7기까지 계속하면서 그분 얘기는 뭐냐면 여수는 이순신의 본영이다. 여수가 또 그래서 이순신의 고장이다. 그리고 또 하나 임난 초기 첫 1항차, 2항차, 4항차 4번의 4차 출동을 하면서 거둬들인 전승 16전 16승입니다. 지금 이순신 장군을 전기를 쓰는 사람들은 23전 23승 전승이라고 표기하거나 있는데요. 초반기 16승 4차까지 출동할 때 모든 승리하고 돌아온 것이 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임진왜란 초기에 외란을 당해서 극복을 해내고 준비하고 기획했던 것이다. 그래서 여수야말로 이순신의 고장이고 임진왜란과 관련돼서 이순신 정신이 스며있는 센터다. 그리고 있는 당시 생각해 보십시오. 4월 15일 날 부산이 함락되고 일사천리로 20일 만에 한양이 될 때 어느 누구도 승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첫 출동에서 첫 승리에서 계산하고 돌아온 것이 이었습니다. 4차 출동까지 해서 다 이기고 돌아온 것이 이었습니다. 유일합니다. 1차 출동에서 그때 승리는. 그래서 대단히 중요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여수가. 그래서 그런 곳에 태어난 우리는 이런 여해재단을 통해서 이순신 학교를 통해서 이순신의 정신을 우리가 갖고 그걸 통해서 작은 이순신이 되어서 우리 사회를 좀 더 낫게 하는데 어떤 형태로든지 도움이 되게 하고 밑거름이 되게 한다.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지금 이순신 학교를 운영하고 있죠. 이제 그렇다면 이순신을 왜 우리가 공부하느냐? 그냥 공부할 것이 아니라 책 속에, 전기 속에 숨어 있을 것이 아니라 동전 속에 있을 것이 아니라 김정대 재판관님도 말씀했죠. 관광지 팜프렛 속에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두자. 그래서 우리가 멘토로 삼고 우리 두뇌 한 곳에 이순신 디렉토리를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 끄집어내자. 어떤 일이 있을 때, 이 일이 당했을 때 그때 이순신은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어떻게 이걸 결정을 했겠는가 미루어 보면서 우리 곁에 항상 살아있는 이순신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이런 강좌가 개설되어 있고, 그런 것을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왔을 줄로 압니다. 자, 우리 전 국민이 존경하는 인물 항상 일일이 들어갑니다. 이 두 분이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중심가, 이순신, 광화문이죠. 여기에 세종대왕하고 나란히 동상으로 있습니다. 여기 동상은 국회 동상인데 국회 역시 마찬가지로 이순신과 세종대왕을 나란히 해줬죠. 여기 이순신 동상 뒤에 가면 버스 정류장인데요. 여기 뒤에 이순신 동상, 세종대왕 동상 뒤로 가면 이 지하로 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하나 둘. 네, 너무 큰가요? 그래서 이 지하에 가면 이순신도 혹은 세종대왕을 볼 수 있습니다. 거의 한나절 이상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순신을 공부하는 우리가 언젠가 서울 간다면 여기 지하에 가서 이 정도가 이순신, 이 정도가 세종대왕 정도 될 것 같더라고요. 자세한 평수나 그런 것을 모르는데 이걸 기획했고 디자인했던 그 박사님이 여수 계시는데 노성기 박사라고, 그분한테 이런 걸 얘기하니까 자기가 그때 설계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세종대왕은 이렇게 세종대왕과 함께 이순신은 우리가 이렇게 추앙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계속 알게 되죠. 우리는 그런 이순신을 저는
어떤 그 박물관에서 혹은 기념하는 책자에서 보다는 실질적으로 현대적인 건축물이나 현대적인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공간에서 우리 곁에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순신 대교라고 명명한 광양에서 묘도까지 세계 박람회를 앞두고 이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이순신 대교라고 명칭을 지었습니다. 왜? 태어난 데가 1945년 교각과 교각 사이 이것보다 현수교입니다. 직각으로 걸었다. 수직으로 걸어놨다. 현수교. 이걸 다리 길이로 칩니다. 1545m. 여기다 이제 코드를 숨겨놨죠. 그래서 여기가 이 높이도 그렇고 여기를 가면 이 앞에는 외교성이 있고 외교성 전투가 있었던 것이고 이쪽으로 남해로 가면 이 앞에는 노량해전이 있었던 것이어서 이 위에 올라가서 보면 다 보입니다. 공사할 때 제가 여기 올라가 봤었는데요. 엘리베이터가 양쪽에 다 있죠. 그래서 싹 보이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순신대교 다양한 묘도대교 앞에 전망대에 가보면 이순신대교에 관한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런 많은 기록들이 있는데 이런 의미 있는 곳에 우리의 이순신대교라고 해서 저는 정말 자랑스럽고 이런 일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이순신을 우리 생활 속에 가까이 하는 일이다. 기리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여기가 바로 이순신 도서관입니다. 또 이순신 공원도 있고요. 광장이 있는 도시는 서양에는 많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작은 도시에서 이순신 광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가치 있는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더 있습니다. 이순신 제가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걸 찾아서 업그레이드 했는데요. 해장국, 수제버거, 안경, 갈비탕, 떡방 이렇게 이건 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실지 모르겠는데 이순신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상업활동, 경영활동을 하면서 또 그런 인물을 내세우는 거 좋다. 뭐 저런 것까지 이순신을 하냐. 여러 가지 의견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인지 모르겠습니다. 좌우간 현대에도 이렇게 여수에는 이순신이 우리 곁에 살아 있습니다. 자, 저는 이 교과서 들어가기 전에 여수의 가장 의미 있는 뜻깊은 우리 두 군데를 키포인트로 먼저 소개하고 들어가고자 합니다. 여기는 어디죠? 자산공원의 이순신상입니다. 성웅 이순신상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작년에 저희 여행재단에서 깨끗이 몸을 씻어드리는 신수식을 한번 해드렸는데요. 이게 그냥 여수에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전 국민의 성금을 모아서 세웠고요. 그때 어디서 세우면 좋겠냐? 전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여수면 세우면 좋겠다고 해서 세운 겁니다. 대단히 의미 있는 동상입니다. 강화문 아까 봤죠? 거기보다 1년 빠릅니다. 가장 빠르지는 않습니다. 진해 사관학교라든가 다른 쪽에서 동상을 먼저 세웠는데요. 전 국민적인 합의에 의해서 혹은 국민 성금에 의해서 세워진 동상으로서는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런 내용이 다 섞여 있습니다. 여기는 전라자수소를 보내갖고 옛날에 전쟁을 위해서 거북선도 만든 곳이고 가장 인연이 깊은 곳이고 충무공의 본영이다. 그래서 여기 여수에 세우노라 이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의 성금을 와서 했다. 이런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어떤 또 의미가 있냐면 그때 1967년도인데 66년도에 처음으로 여수예술제를 크게 행사를 펼칩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더 크게 하고 싶었는데 이제 동상 준공식이 있는다고 그래서 그 66년도에 이순신 탄신일을 맞아서 이미 여수예술제를 크게 했습니다. 또 동상 준공까지 하니까 얼마나 크게 하고 싶겠어요. 여수 시민들이. 자, 그러면 탄신제로 하자. 진남제로 하자. 아니다. 여수예술제로 그냥 하자. 했는데 그때 당시 육상 선수 출신 내무부에서 발령 나온 시장이 있었는데 그분이 밀어붙였습니다. 진남제로 하자고. 그래서 오늘날 거북선의 전신인 진남제가 이 동상 제막식 하는 날 1967년 4월 28일 1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탄신제를 하기 때문에 날짜를 바꿨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경상도 앞바다에 첫 출전하는 날 음력으로 5월 4일인데 그것을 양력으로 그대로 써서 지금 거북선 축제를 오늘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북선 축제의 시발이 된 자산공원의 이순신 동상, 강화문보다 더 빠르고 여수에서 단순하게 세운 것이 아니고 전 국민 합의에 의해서 여수 세웠고 전 국민의 성금으로 세웠다. 특별한 동상이다. 이 점을 좀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우리 여수의 또 유적 중에 하나가 충무공 대첩비입니다. 이름은 통제 20 하문으로 수군 대첩비인데요. 통제는 통제사라 이 말입니다. 해군 총사령관이라는 뜻이고요. 이군은 이순신, 수군은 해군이다니 그런 뜻이니까 대첩비는 크게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군 총사령관 이순신 제독의 승전 기념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여기는 동령소관이라고 있는데요. 돌아가실 때 1598년 돌아가시고 나서 22년 후에 1620년에 이걸 둘 다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603년에 돌아가시지 5년 후에 수와 장졸들이 타룹이라고 눈몰비를 세웠는데 이게 항상 한 세트로 움직입니다. 이것은 워낙 커서 이 비를 안내해 주는 비인데 좋지 않는 돌이어서 한번 다시 갈아서 뒷면에 갈아서 다시 썼다는 것을 새로 썼습니다. 이건데 이 두 비는 대단한 또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호자수영지에 나온 지도인데요. 여기가 진남관이 있고 여기가 서문이 있고 충무공 비각이라고 한번 써졌습니다. 여기에 있다. 이 위치가 당시는 동령현이었고 지금은 충무동에 속한데요. 파출소 위로 올라가면 동령현 길이라고 지금 도로명 주소에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데 이것을 하신 분이 별도로 또 여기에 대해서 이 비석을 만들 때 5대 유형 장군이 계십니다. 통제사. 유형 장군이 누구냐면 마지막 전투 노량해전에서 싸우고 총을 6발이나 맞았었는데도 돌아가시지 않고 그 배를 이끌고 여수로 돌아왔던 분입니다. 해남 현감이었는데 나중에 3대 통제사 다음에 4대 이시연 5대 통제사가 돼서 야 나는 죽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공의 비를 세워야 되겠다. 그런 오원을 세워가지고 돌을 구하려고 하는데 못 구했는데 황해도에서 발령나서 근무할 때 그 돌을 구했습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의 돌을 구했는데 그 돌이 깎여져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요. 3.6, 1.2, 2.7인데 현재 문화재로 지정된 비석 중에는 가장 큰 비석입니다. 문화재 아닌 비석들은 채석장에서 돌을 캐서하기 때문에 큰 비석이 있습니다. 이 돌은 원석 1개짜리입니다. 원석. 그래서 이것을 해왔는데요. 그때 이제 백사 이항복한테 다 비문도 받고 미리미리 받고 세우지 못하고 이분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통제사 하면서도 전라자수사 겸이거든요. 또 자수사로 증손자 유성채가 여수에 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이런 일을 했다네 하고 이 비석 안면이 너무 달아서 다시 여기 세워주고 뒷면에다 그런 내용을 다 새겨놨습니다. 그래서 이 비는 세트로 돼 있고 증조 할아버지하고 손자 4대 유씨 집안의 대단한 그 무인 집안입니다. 평택에가 아주 평택에서는 유형 장군을 길이길이 기리는 그런 일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게 세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4대가 함께 이렇게 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 비석이 이렇게만 된 것이 아니라 그 충무동 거기에 세워진 뒤로 1931년 6월 2일자 동아일보인데요. 5월 25일이라고 써있어요. 여수를 방문했는데 충무공 유적 순례 이렇게 해서 기고문을 냈는데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여기 비석은 황해도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수로로 실어온 것이라며 이 지방 인사들로 조직된 비객계라는 비각계, 계입니다. 돈 내서 하는 겁니다. 300년 일관하게 연이차 추치로 재앙을 지내면서 관리를 한다. 그러니까 좌수영 영민들이 당시 얼마나 이순신을 기리고 존경했고 추앙했는지를 알 수 있는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비가 조선 총독부에 의해서 42년 일제강점기 말에 여수경찰선 마스카에 의해서 없어지게 됩니다. 반출되고 비각도 다 흘리고. 그런데 이것만 흘린 것이 아니라 이 비석은 전라 좌수영이 있다고 그래서 좌수영 대첩비라고 하고요. 명랑 대첩했지 않습니까? 명랑 대첩 우수영입니다. 거기도 대첩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수영 대첩비라고 합니다. 둘 다 충무공 대첩비라고도 합니다. 그 우수영비하고 이거다 같이 반출됐는데 해남 사람들, 여수 사람들이 서울서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 있다 해방후에 찾아왔습니다. 그냥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정부가 없었죠. 미 군정시대라. 또 우리 여수 시민들은 기성회비를 냅니다. 복부 기성회를 조직해가지고 찾아오고 또 세우고 비각도 세우고 비석도 세우고. 근데 어디다 세우느냐? 지금 고소대 거기가 원래 있지 않았습니다. 충무동에 있는데 거기는 일제 신사태였습니다. 거기에 세운 겁니다. 그렇게 한 우리 복구 기성회에 대해서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기회에 그런 비각계 정신, 충무공 비각 복구 기성의 정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점을 좀 말씀드리고요. 오늘이 1948년 여순 사건 아니 거의 마지막 날쯤 아직도 여순 사건이 진행 중인 날짜입니다. 지금 10월 오늘 며칠이죠? 24, 5, 6, 7, 8까지 가니까 아직도 이제 서서히 진압되는 단계에 있을 겁니다. 이게 안치시걸 때 47년도 달력입니다. 우리 4장, 5장 강의하시는 여수지역사회연구소 박정희 소장한테 제가 입수한 사진인데요. 이 안치시걸 때 전부 학생들, 유지들이 나와서 이제 묵념하고 이제 국민의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 이듬해 4월 18년 10월 19일 여수 사건 때 이분들 거의 다 돌아가셨습니다. 유명한 사람일수록 앞에 뭐 반장 클래스 뭐 지도자급 전부 다 돌아가셨다고 보니까요. 최대 우리 여수 역사에서 비극 사건이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기간입니다. 12월 19일부터 28일까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자산공원에 있는 이순신 동상이 갖고 있는 것이 그런 의미다. 단순히 여수에 있는 것이 아니다. 여수만의 것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충무공을 기리는 승전탑, 개선탑입니다. 승리하고 온 유일한 곳입니다. 임진왜란 때 최초의 승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군사들이. 육전, 해전, 육군, 수군 뭐 다 통틀어서. 그래서 그러한 곳에 의미 있는 승전 기념, 추모 기념 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선조들이 비각계를 조성해서 했고 일제강점기가 없어졌는데 비각계 내 돈 내서 계획 만든 겁니다. 계획이 출연한 겁니다. 기성회비도 돈 내는 겁니다. 정부의 도움이 있지 않았습니다. 조정이나 관아의 도움이 있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신들이 계속 이어졌고 그런 선조들이 역사적 비극에 의해서 희생되지 않았다면 여수는 훨씬 더 나은 도시가 됐을 텐데 그런 점은 너무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우리는 그런 비각계 정신을 이어가야 되고 충무공 비각 복구 기성의 정신을 이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탁본해 놓은 겁니다. 90년대 탁본했는데요. 그때만 해도 보물이나 국보급 탁본은 뭐 그냥 문화원장이 가서 할 수도 있고 여수시 문학의 주사가 가서도 할 수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못합니다. 이게 이 비문은 백사 이항복이 지었고요. 쓰기는 김현성이 썼습니다.
한석봉 바로 돌아가시고 다음에 활동했던 조선 명필이죠. 그리고 여기는 투전이라고 합니다. 위에 쓴 전서체라 이 제목만 딱 여기가 통, 제, 이, 공, 수, 군, 대, 적, 비입니다. 이것은 김상용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명필가입니다. 김상은, 김상용 명필가 이상이라고 해서 두 분의 상이라고 해서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쓴 내용이 있는데 이런 여기에 방금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이 다 들어있고요. 그 동령소갈이라고 그 중선자가 지었던 비석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복구 기성에는 이제 나중에 있었던 일이고요. 자, 다시 이제 교과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이 책을 이제 잘 읽고 보니까요. 그 판사 출신 아마추어가 썼습니다. 제 책에 보면 22년도 그거 있죠. 머릿말이 써본이 있는데 이분이 빌려오셨는데요. 제 책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 초반 이순신 평전으로 약 10년 뒤에 신은 이미 준비를 마쳤나이다. 2012년 서문이 또 있을 겁니다. 마쳤고요. 또 최근에 다시 바뀌어서 이순신 하나가 되어 죽을 힘을 다했다. 개정을 2번 했습니다. 2번 해서 나온 책이고요. 편년체로 서술되어 있고 개인적인 비평적 견해를 담았습니다. 담아서 썼고요. 그래서 어디 연구소에서 대학에서 학위를 받는 것도 아니고 개인적인 아마추어 저술가가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도 굉장히 훌륭한 책이긴 하죠. 그래서 저자는 보니까 이순신은 참 스승이다. 나에게 참 스승이다. 우리에게 참 스승이다. 이렇게 했고 저 47쪽 52쪽 이게 나오는데 정돈된 인격자. 이 표현 나 좋더라고요. 이 책에 나옵니다. 정돈된 인격자라는 것이고요. 공직자의 사표다. 그리고 가장 성공한 지도자다.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시대 구분해 보자면 성장과 교육, 과거 고시 합격했을 때가 32살이니까 그때까지 그 안에 결혼도 했습니다만은 성장하고 교육하고 계속 자기 투자했을 단계고요. 초급 관리, 예하 부대, 변두리 육군 소대장 정도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는 육군, 공군, 수군, 행정직, 경찰직 구분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중간 간부까지 또 수험감이 돼서부터 전라자수사까지 전라자수에 의한 8년. 그래서 입장에서는 자수사 될 때까지 다 나옵니다. 8년 동안이 2, 3, 4장으로 구분해서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일장에서는 이렇게 탄생, 조선 시절, 청소년 시절, 동구 비보 건관에서 발포 만호까지 중간 간부 정도. 근데 그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 현감부터는 이제 군수 정도 되니까 지역 관할 어느 정도 관리직에 있었다고 보죠. 거기서부터 전라자수사까지 거북선 창기한 것까지가 우리가 배울 그런 내용으로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하늘은 조선을 위해서 영웅을 냈다고 보느냐면 1945년 4월 28일을 양력으로 환산해 냈더라고요. 이 책을 보니까. 그러니까 음력으로 치면 3월 8일생이 되죠. 그리고 건천도 을지로 사가 인현동 사이에 있는데 거기 가면 탄생 그 탑 표지석이 있습니다. 이순신 탄 시절. 조선시대가 어느 정도 좀 복잡했냐면 이성계가 잡고 고려를 제대로 누르지 못하고 왕권이 세우면서 왕자의 난이 일어나면서 정권이 제대로 자리 잡지를 못했어요. 초반에. 그래서 그것이 정립하자마자 아주 순탄하게 갑니다. 한 100년 정도. 근데 그때 100년 지날 때부터 이제 4대 사화가 생기죠. 제일 광해군, 군자 들어간 임금이 둘 있죠. 연산군하고 광해군. 광해군은 피치 못해서 그런 행색을 한 사람이고 연산군 상당히 포악한 군주로 나옵니다. 연산군 시절부터 이제 시작하죠. 홍구파하고 사립파하고 제문, 조이제문 사건이라고. 제문이 누구를 대상으로 했니 안 했니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무호사가 되고 갑자상어는 그 다음에 이제 폐비, 유씨를 어떻게 헌해 만해 그런 상황이 되고
또 김여사는 조광조를 전면에 내세워가지고 중종반정 다 진압되고 나서 새롭게 가려고 계획을 내세웠는데 그게 제대로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거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다시 중종이 끝나고 인종이 즉위하자마자 8개월 만에 돌아가시니까 너무 어린 명종이 즉위해가지고 이제 그때는 나이가 어리니까 외척들이 두 파나 나눠죠. 윤씨들의 측인데 큰 대윤, 뭐 소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을 때 마지막 사화가 일어날 때 이순신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하기 위해서 신이 하늘에서 내렸다 이런 식으로 좀 보는 그런 시각으로 조선을 위해 영웅을 냈다 이렇게 했고요. 이순신 이름이 재밌습니다. 사형제의 이름이 희신이, 여순이, 순신이, 우신이. 아마 다섯째 났으면 창신이라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 고대사 보면 복희 신록씨, 다음에 여순, 우왕, 차왕, 창왕, 그 다음에 하은주, 춘추 전국시대 창창 가잖아요. 진시황제가 통일할 때까지 그때 초창기 신화와 역사가 함께했을 때 당시에 임금님들의 이름을 하나씩 따서 아들들 이름을 지은 거예요. 대단한 인문학자이신 것 같아요.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그래서 첫째 형 희신, 둘째 형 요신, 자기 셋째 순신, 동생 우신, 우왕창왕으로 가니까 다섯째 쓰면 창왕이 아닐 거네요.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노산의 우리가 여해재단인데요. 여해재단은 이순신의 자입니다. 성인이 되었을 때 별도로 불러주는 호칭인데 여해를 노산 이은상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서경에 나온 건데 이렇게 보는데 너라야 세상에 합격해 되려라. 이거는 노산 이은상의 어떤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양 권정동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평생 함께 해주고 후원자가 되어주고 이끌어주고 논의하고 거의 멘토처럼 살아왔던 서해 유성룡 옆 동네였다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군사훈련을 하면서 20대 청소년기는 일반적인 사서삼경이라든가 유교 인문학을 수학하는 보통 사람들의 일반이었는데 여기 훈련원에 살면서 어떤 영향을 받고 그래서 이제 무인으로 전과를 해가지고 늦게 무인이 돼서 조선을 구한 그런 인물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 시절을 보면은요 핵심적인 건 이겁니다. 신체를 달래놓고 정신을 수양했다. 그래서 그 틀을 다 만들었다. 그러나 어떤 학자들도 이 당시에 어떤 자료들이 적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산으로 이사 갔다는데 그건 설에 불과해. 이사는 확실히 갔는데 언제 갔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이순신이 일기를 썼으면 다 있었을 텐데 여수 왔을 때부터 난중일기만 기록이 남아 있어서 그래서 이제 좀 맥시멈으로 보면 8살부터 13살 사이 10살 전후에 아산으로 간 것으로 그래서 아마 외갓집이 상당한 정도의 세력이 있거나 부잣집 외갓집이거나 그럴 수 있는 정도였으리라고 추측을 합니다. 어린 시절에 이렇게 되겠고 21살에 결혼했고요. 22세부터 무인지 내구를 결심해서 무예 연마, 병석 탐독 이런 것을 함께 했습니다. 28에 우리 이런 것들은 많이 알고 있죠. 국가하고 4년 후에 재수해가지고 했습니다. 문과 별시 합격했는데요. 12등 병과로 급제했습니다. 갑과 을과는 한 10위 안에 들어가고 10위 벗어나면 병과로 들어가고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주목받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28명이 정원인데 마지막 동점자가 있어서 3명 더 뽑은 것으로 해서 29명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무과 급제가 얼마나 어렵냐면 4년 만에 28명 뽑는 거예요. 4년에 걸쳐서. 매년 뽑는 것도 아니고. 왜 요즘 고시학원은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요즘 고시학원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그러니까 이것
뭐 합격만 해도 대단한 것이죠. 합격만 해도. 그래서 12등.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단히 실력 있고 월등한 뭐 갑과 을과 정도가 아니라 병과로 보통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이제 면접관 일화 이런 게 있는데요. 여기 이제 책에 나온 겁니다. 책 그대로 제가 옮겼는데 한나라 고조 때 공신 장랑이 신선을 쫓아 놀았다고 했으니 장랑이 과연 죽지 않았겠는가?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시험관들이 이렇게 생과 사를 잘 보면 특수한 철학관이 있어야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인문학적 식견이 좀 탁월해서 그런 병서라든가 사사상경 뭐 그때 교과서적인 유학 관련된 서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다 탐독해서 이미 습득한 상황에서 이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이순신이 행록에 나와 있는 건데요. 문과의 부수 실험을 치를 때는 유학과 역사에 통달하여 면접관들이 감탄했다. 선비 같았다. 수양을 많이 쌓은 선비 같았다. 수양을 통해 정돈된 인격자였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순신은 기골이 장대하고 한번 호령을 하면 적들이 깜짝 놀래. 그런 표현 한 번도 안 봤죠. 경기를 봤어도. 뭐 강감찬 장군은 그런 을지문덕 이런 건 그렇게 봤을 거예요. 한 번 호령하면 뭐 삼천리를 날고 모든 신하들이 벌벌 떨고 했다. 그런 표현 하나도 없습니다. 각종 그 사진이나 그 자료, 그냥만 영정이라든가 그 자료도 보면 그렇게 막 기골이 장대가 오고 뭐 호골 타입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디에도 그런 표현은 없고 단아한 선비 같았다. 그러니까 무인으로서는 핸디캡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나요? 무인이라고 하면 기골이 장대하고 누구든지 호령하면 한마디에 벌떡 일어서서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 있는 장소였다. 이래야 훨씬 더 유리하죠. 이순신이 그랬다면 더 훌륭한 장소였을지 모르는데 어느 면에서는 선비 같다, 학자 같다, 무인한테 그 소리는 욕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으로 통해서 자기 리더십을 확보하고 정성, 사랑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다 준비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격의 틀을 갖췄다는 거예요. 무예 수련하고 정신 수련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22살에 병과에 입지를 세워서 달성한 게 32살입니다. 10년입니다. 또 우리 만시간 법칙 있죠. 만시간 법칙 있는데 그것도 20년에 해당될 것 같아요. 만시간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간 10년에서 다 하면 만시간이 나오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10년을 쌓게 되면 다 이룩할 수 있다. 제가 이제 학생들 강의할 때 이 부분 많이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고시 합격해가지고 이제 첫 발령일 산수갑상을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 산수갑상으로 발령 났어요. 최고 오지로. 그리고 동구비보 뭐 권관이라고 하면 어디 동네 이름도 뭐 엄청나게 너무 변두리해서 저렇게 동네 이름으로 여겨집니다. 권관인데 지금으로 치면 예하부대 어떤 소대장급 정도 되는 육군 파견되는 그런 데서 근무하다가 승진해갖고 한양으로 오고요. 여기 와서 요즘으로 치면 국방부 뭐 인사과 정도, 인사계 정도 근무하는 초급 장교 정도 될 건데 영관급 지시를 어깁니다. 부당한 지시라고 그래서 서열에 맞는 홍길동을 진급시켜야 되는데 그걸 빼버리고 김아무개를 넣어버린 거예요. 그걸 사인을 하니까 못 온다고 해가지고 찍힌다. 찍혀 소위 말해. 그러나 그 사무실 앞에 하루 종일 허락에도 안 하고 버티고 있고 그 사실이 훈련에 다 알려집니다. 대단한 놈이네. 저놈 물건이네. 이렇게 좀 알려진 거죠. 그래서 어떤 김기영이라는 다른 국장은 옛날에는
이순신도 첩이 있었습니다. 첩 빵명 줄게. 내 서녀가 있는 서녀. 그래서 자기 첩의 딸이 있는데 사이 만든다는 거죠. 선물을 주고 그랬던 거예요. 우리 의외로 우리 조선 이전 시대에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삶의 차이가 많았었어요. 그런 정도. 그러니까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자기 의지대로 실천하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찍혀서 안 좋기도 하지만 강직한 인품이 이렇게 알려지기도 하고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발포 만호가 처음으로 되는데요. 육군에서 근무하다가 처음으로 해군 근무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오관오포라고 하죠. 오관오포인데 그 포 네 군데 바닷가 중에 다 직할이고 방답진 하나가 돌산에 있고 나머지 네 군데 예하부대가 고흥에 있습니다. 고흥이 대단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거기에서 발포 만호를 해서 근무를 했고요.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당시 전라 자수사면 자기의 직속 상관입니다. 사람을 보내가지고 오동나무가 그 동원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그걸 배워라. 내가 검은고를 한 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가면 우리 연대장이 시켰어요. 저 밑에 예하부대 대대장이 말을 안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이건 국가 것이라 이걸 뵐 수가 없으니 그냥 가십시오.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오동나무터 여기가 지금 발포 만호진 성이거든요. 우리가 오관오포 초도순식길 안내했을 때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그 옆에 가면 오동나무 그 관련된 이런 얘기를 해놓고 잘 해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있고 또 하나 또 이제 그때 운 없는 일이 밝힙니다. 그 훈련원에서 인사계 초급 장교를 했을 때 그 인사참모 서익이 감사관으로 돼가지고 감사받으러 발포 만호를 내려오게 됩니다. 발포 만호 너는 형편없는 놈이야 뭐 아주 안 좋게 보고서를 올려가지고 파직을 당하게 만듭니다. 서익한테. 그래서 파직을 당하죠. 파직을 뭐예요? 예. 그렇지만은 거기 있을 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청렴의 상징, 그 오동나무 거기 보면 오동나무 박석이 1580개가 박혀 있습니다. 군민 성금도 받고 예진 성금도 받아가지고 그걸 공군에 선 거예요. 당시 이렇게 1580년도에 발포 만호로 이순신 장군이 근무했다 그래서 처음에 끊어놓고 거기에 이제 저렇게 오동나무 이렇게 터도해놓고 여기가 발포 만호거든요. 그럼 여기가 여수, 여기가 자수형이고요. 여수고 여기는 방답진이 있을 거고 여기 녹도만호가 이 정도 있을 거고요. 여기서 이 바다를 다 상대하면서 익혔으니까 그리고 전라 자수형 예하 부대에서 근무를 했으니까 전라 자수형을 이해할 수가 있었고 여태 육군에서 근무하다가 수군으로 근무했으니까 이걸 또 이해할 수 있었고 이런 발포 만호가 그래서 발포 만호 근무했다는 경력이 이순신에게는 대단히 중요성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리고요 여기서 보면 발포 만호가 종사품인데요. 여기서 파직되니까 훈련은 봉사 종팔품으로 몇 단계가 떨어져 버렸죠.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다른 분들이 이렇게 천거를 합니다. 전에 근무를 함께 했다 할지 어떤 풍선을 안다 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안다 할지 해서 그걸 통해서 다시 만호 자리까지 확보합니다. 이때까지 80년에서 82년에 파직됐으니까 4년 걸리네요. 4년 걸려서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성과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일이라는 교과서에 보면 나왔습니다. 그분의 무고로 뭐 잘못했다고 해서 또 파직을 당합니다. 전쟁 중이었습니다. 백기 정군이라는 것은 전쟁이 있어야 됩니다. 군 하얀 옷을 입고 군사를 따른다. 그 말은 계급장 떼어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백기 정군의 뜻이. 그러니까 이때는 파직돼서 백기 정군이 아닙니다. 전쟁이 아니니까. 여기는 여진주공은 침공이니까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계급장 떼고 너 다시 싸우려면 싸워. 그래 싸워가지고 공 세우면 백기 정군에서 그걸 벗습니다. 그래서 그걸 벗어나서 백기 정군 2번이나 하죠. 또 나중에도 선도수군 통제사 배구정군 해가지고 다시 회복해가지고 내려오면서 정유재래랑 다 다시 하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복구를 했고요. 또 전가를 세웠는데 여기 보면 73쪽에 보면 우화열장으로 근무했다고 합니다. 나는 다른 분한테 이걸 배웠는데요. 우화열장이 대단히 중요한 직책이라 합니다. 우측 무슨 사수 장교입니다. 우측 화기 사수 장교라는데 그때 당시는 휴대용 화기로 습자 촉동을 사용했는데요. 원거리 타격도 용이하고 이런 포 사용의 능력, 포 사용의 실전 경험 이런 것은 거북선에서 포 활용할 때 또 판옥선에서 포를 활용할 때 대단히 크게 활용합니다. 이수진에게 있어서. 그래서 후에 크게 했다는 거. 그래서 어디서든 여기서 막 그 진을 쳐가지고 또 여진족을 포위해가지고 잡고 그 전과를 세우고 합니다. 그런 것 바로 하깃진이 일자진의 바다에서도 그 헛친 거죠. 바다에서 보면 전에 그 영화 한산 보시는 분들, 한산은 바다에 진이 아니라 바다에 벽을 치는 성을 치는 거죠. 성을 치는 거. 우리 김한민 감독하고 친하니까 이럴 때 영화 얘기 잠깐 좀 하겠습니다. 한산 이제 저는 김한민 감독을 왜 좋아하냐면요. 한 젊은 영화 감독이 역사 인물 한 사람을 탐구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제일 첫 영화를 만들 때 3부작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명랑 만들 때. 그러니까 한 사람을 3부작으로 만들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을 시대순으로 영치하고 먼저 꺼낸 거예요. 명랑대첩. 명랑에서 이거니까. 다 부제목도 다 알았습니다. 명랑, 회오리 바람 속으로. 거기서 대한민국 영화 역사에 그 관객 동원 최고를 찍었죠. 그래서 스타도 했는데 코로나 때 2편 다 찍었습니다. 한산하고 노량하고. 한산은 용의 출연이죠. 거북선의 출연입니다. 노량은 죽음의 바다입니다. 부제목 정하고 노량 다 편집했고 지금 CD 작업까지 다 끝냈고 언제 어느 타이밍에 그 개봉을 하는 것이 할 것인지 투자자들하고 논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순신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3부작으로 하면서 그리고 이제 표현도 어떻게 할 것이냐. 명랑에서는 용장을 표현합니다. 용장. 그러니까 누구죠? 주인공이? 최민식. 한산에서는 한산대첩 어마어마한 큰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그 원규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고 단결하고 그러고 여기서는 현명한 장수를 표현했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누구죠? 박해일. 그리고 나머지는 죽음의 바다 노량은 누가 나오겠습니까? 김윤식. 응? 김윤식. 김윤식이 나옵니다. 지장을 표현하고 그래서 그렇게 어떤 것을 이렇게 한 감독이 역사 인물을 이렇게 3부작으로 하고 어떻게 표현하겠다고 하고 우리 지난 시간에 못 들으신 분들 오늘 그 책의 제일 끝부분에 이 책 제일 끝부분 한번 보시면 거기 시가 적혀 있습니다.
저자 김종대 씨가 쓴 시입니다. 그 시를 김한민 감독이 책상에 붙여놓고 명랑을 찍었다고 그 얘기를 우리 들었죠? 김종대. 그 누구 여러분이 손 들고 읽어주셨는데 그분 안 나오셨죠? 저 옆에. 저도. 읽어주셨어요. 그렇죠. 그 마지막. 그러니까 그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리더십의 원천을 찾아서 그거 이전에 나오는 거기에 대해서 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어떤 한 인물을 그리고 함께 얘기해 보면은 이순신의 역사적 사실이라든가 이순신이 갖고 있는 리더십이나 철학이라든가 뭐 거의 지존에 가까울 정도로 쫓기고 있어서 영화 감독이가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394쪽을 보면요. 우리 교과서 우리는 배우지는 않습니다. 누가 가르치지 않습니다. 수시로 거기는 읽어보면 김종대 저자의 별도의 논문입니다. 리더십에 관해서 그의 철학에 대해서. 그리고 저는 이제 책을 보면서 수시로 그 연표 1장은 특히 연표 보면서 다른 것도 보면서 하면 이해가 쉽고요. 참고문헌도 좀 이 책만 보는 게 더 좋습니다. 사실은 시간이 없으신 분은 참고문헌 시간이 있으시다면 좀 볼만한 책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순신의 두 얼굴 김태훈이가 쓴 책도요. 평범에서 비범으로 나아간 진정한 영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아주 이분도 마찬가지로 금융인입니다. 김종대 재판관과 똑같이 아마추어인데 아주 방대한 자료로 책을 잘 써놨습니다. 뭐 충무금 전사라든가 진기록이라든가 강만길이 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능히 아는 책들이고요. 이충옥 진중일기 임금범 역증은 우리 여섯 사람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소설로서는요. 김훈의 카레노래 정찬주의 이순신의 7년 여수를 배경으로 전라도 이쪽 배경으로 주로 썼습니다. 김시덕의 일본인 이야기 중에 일본의 전쟁과 바다 좀 괜찮고요. 황현필 유명한 유튜브 강사 황현필 이순신의 바다 이거 아주 괜찮은 책입니다. 두 권 권하라면 황현필과 저는 김태훈을 권하고 싶습니다. 여유 있으시면 여유 없으시면 이걸 열심히 읽는 게 좋습니다. 제가 두 권 구해가지고 집하고 사무실에서 계속 읽고 다녔다고 그랬죠. 뭐 학자도 아니고 책 가지고 다니기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실에 한번 놔두고 집에 놔두고 읽은 적이 있는데 이 책만 읽어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이순신 리더십의 원천을 찾아서 그 부분은 진도하고 상관없으니까 수시로 읽어봤으면 참 좋다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그것도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저희가 정읍 견담 시절에 이게 남솔의 허물을 쓰더라도 직계 가족이 아니면 많은 가족을 데리고 가는 것은 어떤 비리에 속합니다. 그런 것도 상관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그냥 갑작스러운 불행의 연속이 옵니다. 두 형이 사망합니다. 두 형이. 그러다 보니까 형수 씨하고 조카들이 있죠. 그걸 데리고 이제 갔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이제 우리가 이순신 정신 중에 첫째 속하는 것이 가족사랑, 나라사랑, 가족사랑, 이웃사랑 다 있는데 이 가족사랑, 사랑의 원천이라고 보면서 허물이 쓰더라도 그냥 둘 수가 없다 이런 것이고요. 정예립 사건 때 조대중 전라도 도사는 관찰사의 보조 역할을 하는 정도 직책인데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예립 모반 사건은 기축옥사라고 해가지고 앞에 4대 사화 희생자보다 더 많이 한 사화에 죽었습니다. 무지막지한 선조의 그 공작 정치에서 놀아난 것이죠. 그걸 다 송강 정철한테 뒤집어 썼다가 정철이
정체를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역사작자들은 뒤집어 씌운 것으로 그런데 정체를한테 뒤집어 씌우고 하면서 권력 이동 그리고 자기 무능함을 이렇게 커버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선조 그 결정하는 거 보면은 이순신 전기라든가 장계라든가 보면 정말 무능하다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이 조대중 수사 대상에 올라가지고 압수 목록 중에 이순신하고 교류한 편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그 수사관이 이순신한테 내가 이거 빼줄게. 은근히 그런 거예요. 빼줄 필요 없다. 왜? 나는 그런 정도 모반에 관련된 정도 나는 편지를 주고받지도 않았고 내용도 그리고 이미 압수물인데 이걸 뭐 나한테 생각해. 이런 회오리 바람 속에서는요. 저거 편지 뽑았더라면 빼냈더라면 오히려 뭔가 있어서 있었구나 하고 크게 당했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조대중 죽었습니다. 기생슬퍼했다고. 기생슬퍼했고 정여립의 유명한 그 집안인데 정원신을 비롯해서 어마어마한 수가 많이 죽었습니다. 삼족이 묘로 한 사건에 의해서 권력 그 반대파 숙청을 이쪽 저쪽 거치면서 1000명이 돼가지고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었었습니다. 하나의 그러니까 얼마나 그 선조의 무능, 중앙 정부에 확고하지 못한 백성을 정확히 관리하거나 대우해 줄 수 없는 어떤 상황의 한 사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요 연도를 보거나 보면 임명, 취소, 임명, 취소, 임명, 취소. 지금 현감에서 7단계를 올려야 되니까 하나하나 형식적 절차로 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다 올리려고 하니까 반대하니까 또 내리고 또 내리고 또 내리고 해가지고 거쳤다. 저는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요. 여기서 종사품에서 종육품으로 오는 것 여기까지 오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7계단 한꺼번에 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많이 한번 많이 진급이 유예됐기 때문에 여기가 종사품이면요. 정사품까지 가면 여기까지 됐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오랜 시간은 아닙니다. 한꺼번에 정급 현감에서 제가 자수사 냈다고 7계단 상승한 것이 전체적으로 누계로 보면 갑작스런 정권은 아니죠. 더더군다나 이제 불차 채용이라고 있는데요. 불차 채용은 이제 순서에 간기하지 않고 하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순신 같은 경우는 그 무인들이 특히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외부들한테 많이 죽기도 했고 이대원 장군 죽을 때 특히 그때 많이 희생당하고 전염병도 돌고 이런 것 때문에 자 이제 우리 여수가 불세출의 영웅 이순신을 통해서 역사에 등장합니다. 전라 자수사가 됨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이전부터 외구가 침범해가지고 위험한 상황은 누구든지 직시할 수 있었습니다. 박파 싸움이 멀어져가지고 권력의 현안이 된 사람들만 그냥 모르고 있었지 현장에서는. 그래서 오자마자 준비 다 하고 오가노포 순시 다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수에서 난종일기를 처음 쓰기 시작합니다. 여수에서. 그리고 또 하나 보십시오. 이제 이렇게 오가노포 지명 보기 위해서 제가 다른 데 있는 거 좀 인용해 왔습니다. 여기는 보면요. 여수 전라사수형이 여수가 본행인데 오가노포다. 자 임진왜란이 막 일어나자마자 경상울수사 박홍은 도망가 버렸습니다. 16관 16보의 거대한 조직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일본인들이 우리 배를 쓸지 모른다고 해서 배를 다 바다에 잠수시켜 버렸습니다. 그 옆에 원교는 그 오포만호 이운영이라든지 영등포만호 오치적이라든지 이런 양반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남아있어야 됩니다. 남아있을 사람들만 남아있었습니다.
산업선생처럼 나머지는 다 해산시켜버렸어. 너가 갈 대로 가. 그래가지고 거기도 무지막지한 16가 16폼 아니 8가 16폼 이렇게 큰 데서 2개, 3개 장수 3명만 남았죠. 그 장수들은 나중에 다 경상 오수사 자수사하고 삼도 통제사 다 합니다. 이운영, 오치적 다. 그런 정도인데 보십시오. 제일 큽니까 작습니까? 잘 잡죠. 여기가 이 부대들이 없어지는 바다, 이 부대들이 다 없어지는 경상 자수 바다, 자수형 바다, 오수형 바다를 가서 지켰습니다. 죄송한데 혹시 저기 동네가 위치가 어디일까요? 동네요. 네네.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수영구가 거기 수영에서 나온 이름이라고 봅니다. 그 전라 자수형, 오수형도 시골에 조그만 수영들이 있습니다. 수영이 있습니다. 부산의 수영구는 그 수영에서 나옵니다. 그 수영구 근처가 동네 수영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좌수사, 우수사 같은 경우에 아니. 왼쪽 오른쪽 아니, 네. 임금 기준입니다. 아. 네, 임금 기준. 뭐나 임금 기준입니다. 지도 반드시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임금이 봤을 때 좌측은 좌우수사, 우측은 우수사입니다. 아. 네, 임금 기준, 궁궐 기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일기를 썼는데요. 일기는 세계적으로 이렇게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접 받고 있는 일기하고 우리 이순신의 오늘 사실은 유튜브 강의한다고 해서 1교시 쫙 빨리 끝내버리려 했는데 사실은 강의 안 하면 좀 길게 가려고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토론을 1시간, 첫 시간에 1시간 다 주니까 다 못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2교시 초반부에 제가 계획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초반부에 잠깐 마무리하고요. 뒷마무리하고 그리고 토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씩간 5분만 쉬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더 빨리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휴식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